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입니다. 오늘 상한가 랠리에서 준비한 주제는 2025년 대폭락, 이때 마지막 하락 나옵니다. 그때 전부 올인하세요라는 내용으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과거부터 시장이 하방에 대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계속해서 설명해 드리면서 시장에 눌림목이 나올 만한 가능성이 높은 시기를 계속 짚어드렸는데요. 근데 우리의 예상보다 조금 빠른 급락이 나왔고요. 그 급락에 대한 대응법도 계속해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3월 28일 같은 경우에는 추가 하락이 더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선발대 투자는 유효하지만 집중적인 매수는 안 된다라고 좀 설명을 드렸고, 그 이후에 4월 5일 충분히 주가가 조정을 받기 시작했을 때 지금부터 분할 매수가 대응 가능하다라는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실제 보시면 3월 28일 기준에서 보시면 추가 하방이 더 나왔죠. 그리고 지금 이제 4월 5일, 4월 5일이 휴일이어서 4월 그다음 월요일부터 시작된 증시부터 분할 매수가 유효하다라고 설명해 드렸는데, 그 뒤에 증시는 너무나도 빠르게, 저희 예상보다는 더 빠르게 반등하게 되면서 약간의 매집만 하고 반등을 하는 증시 상황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웠었어요. 너무나도 빠르게 좀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좀 아쉬운 상황이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이제 상호관세 부과로 미국 채권 시장이 좀 흔들리기 시작하자 채권의 가격이 급락하면서 이제 은행들의 손실들이 크게 발생했고, 금융 기업들이 큰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면 과거의 리먼 브라더스 사태 같이 좀 생각보다 피해가 클 수 있어서, 이런 문제를 막고자 트럼프 정부는 90일 상호관세 부과를 유예하면서 자연스럽게 증시의 반등을 이끌었습니다. 이 반등은 S&P 500 기준에서 20년 만에 폭발적인 상승이 나왔어요. 다만 정말 우리가 아쉬운 점은 추격 매수를 하기에는 너무나도 빠른 반등이어서 보유 물량만 가지고 매매를 하자라는 설명을 계속해서 드렸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 이번 하락이 생각보다 터져야 될 문제가 좀 덜 터지다 보니까 찝찝한 감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사실상 관세 문제도 해결된 거 아니고요. 그로 인해서 경제가 한번 제대로 무너져서 저점을 찍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언제나 시장은 불안감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증시가 좀 흘러가다가 추가적인 하방이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현재 보고 있는데, 이때가 우리가 가장 원하는 저점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준비한 영상은, 저는 7월 전후로 시장의 대폭락 가능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가능성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먼저 이 생각은 이해하고 계시되 너무 큰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그때 가서 상황을 분석해 보면서 상세하게 타이밍을 잡아 나가야 되니까요. 직전에 우리가 대응했듯이, 그죠? 미리미리 분석해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 7월 전후로 시장의 대폭락 가능성이 높은 이유 세 가지를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다음 하락장의 특징도 간단하게 언급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대응하시는 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지금 현재 다음 하락 가능성이 높은 구간의 7월 전후라고 설명드렸는데요. 왜 그런지 하나씩 이유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트럼프의 관세 유예 종료일입니다. 이제 곧 트럼프가 결국 4월 11일부터 90일 동안 관세를 유예시켜 놔서 7월 8일까지 관세가 유예되어 있습니다. 트럼프는 계속해서 3주, 4주 이내에 관세 협의가 빠르게 이루어지길 원하지만, 사실 이 한국이라든가 다양한 국가들은 빠른 협상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까딱 잘못했다가 가장 이 합리적이지 못한, 제대로 되지 못한 협상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외교의 기본적인 자세는 뭐냐면 국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국가들은 협상은 하고 있긴 하되 자세하게 확정하는 건 없는 요런 태도를 계속해서 취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협상을 원하지만 결국 결론을 낸 국가는 그래서 하나도 없는 모습이죠. 그나마 인도가 조금 빠르다고 하는데 인도도 아직까지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한국의 최상목 지금 현재 기획재정부 장관님께서는 7월 8일 이전까지 천천히 관세 협상을 할 예정이다라고 목표를 세우면서 확실히 관세 협상이 늦어질 거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추가 연장 가능성이 있냐라는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 유예 90일 이후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원래 높은 관세율로
복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협박하는 거죠. 그는 관세로 인한 단기적인 비용은 감수해야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한다고 주장했고요. 결국 관세부가 계속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고 중국과는 좋은 합의를 기대하며 시진핑 주석과의 관계를 강조했고 이후의 유해 결정은 현명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안보 불균형을 지적하면서 한국에 이어 일본도 무역 안보 패키지 협상을 시사했습니다. 연장 가능성에 대해서 직접 물어보는 이야기에서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봐야 된다고 발언했습니다. 과거에 이제 일단 90일 관세 유예하기 전에 애초에 관세 상호 관세 부과 자체도 일단 굉장히 충격을 줄 정도로 이제 과감한 선택을 했었던 트럼프 대통령이라서 실제 나중에 또 조금 며칠 지나서 유예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이 협상을 질질 끌으면 트럼프 대통령도 실제 관세 복귀에 대한 가능성도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생각보다 이 협상이 더 많이 늦어지면서 문제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왜 그런 것이냐라고 하면 중국과의 협상 가능성이 굉장히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다양한 국가들한테 이제 관세를 부과하지만 가장 큰 목표는 중국이거든요. 사실 지금 전 세계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니까 미국이 자꾸 부과하고 있으니까 다른 국가들이 정말 반감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진짜 목적은 중국입니다. 이제 보시면 과거에 일기 이제 무역 전쟁 때 2018년도 당시에 중국에 큰 관세를 부과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효과가 많이 없었습니다. 왜 그런 것이냐라고 하면 중국이 다른 국가를 우회해서 미국에 수출을 많이 했거든요. 특히나 동남아시아라든가 이런 지역들을 많이 활용해서 수출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중국 같은 게 지금 현재 유럽 같은 경우에도 좀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통로가 되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중국한테 관세를 크게 매겼지만 피해는 크지 않았습니다. 예상보다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번에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다른 국가들마다 각자 유리한 협상을 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진짜 중국을 제대로 압박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에 구멍을 싹 다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그 GPU 미국의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다 이제 동남아시아를 통해서 우회 수출 막더라고 싱가포르를 통해서 막 우회 수출더라고 그랬었잖아요. 사실상 막아놨지만 막히지 않는 이런 구조가 나는데 이런 것들까지 싹 다 통제하기 위해서 미국이 제대로 맘먹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잡기 위해서? 중국을 잡기 위해서. 그래서 중국의 협상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번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처음으로 미중 관세 협상을 스위스에서 하게 된다고 합니다.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과 지금 이제 허리펑 중국 총리가 참석하게 되고요. 중국은 이번 회담이 미국 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협상은 상호 존중과 평등이 전제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대규모 합의보다는 긴장 완화가 이번 회담의 목표라고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1분기 미국 경제 역성장 이후 트럼프의 행정부의 유화적으로 전환했다는 분석 속에서 이번 회담이 무역 갈등 완화의 첫걸음이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에서는 긍정적으로 이야기했는데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이냐라고 하면 표면적으로는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협상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서 칼을 꽂고 있거든요. 이제 제가 다른 영상들을 통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렸지만 최근에 미국이 하고 있는 두 가지 행동만 보셔도 중국을 압박하고 있고 중국한테 계속해서 갈등을 유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란 핵 협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뭔 상관이야라고 하시겠지만 최근에 지금 중국이 가장 많은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가 이란입니다. 근데 이란의 핵 협상을 통해서 일부러 계속해서 이란과의 갈등을 만들고 그 속에서 이란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명분으로 이란의 원유 수출을 제한해 버렸습니다. 실제 이제 이것을 제대로 막기 위해서 이 대만에 있는 항공모함까지 싹 다 빼다가 중동 지역에 배치시켰거든요. 물론 직접적으로는 중동 지역에 있는 지금 현재 항공모함들을 가지고 이제 후티 반군이라고 해서 이란이 어느 정도 뒤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무장단체인데 이런 무장단체를 폭격한다라고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상 주요 목적은 이란을 압박하기 위함입니다. 이란 보라고 후티 반군 폭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압박을 하면서도 원유 수출을 못하게 틀어막아 버리면서 중국으로 가는 저렴한 원유 수출을 싹 다 막아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중국이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중국이 결국에는 이제 생산하는 하루에 소비하는 양이
1,400만 배럴인데 이들 중에서 자체 생산이 400만 배럴이고 결국 하루에 1,000만 배럴씩 결국 수입해야 되는데 이 수출길을 막다 보니까 굉장히 곤란해지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압박을 좀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대만 무역을 명분으로 해서 무역 협상을 명분으로 해서 아시아 지역에 환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베센트 장관이 이제 임명되고 나서 이제 움직임이 나온 거죠. 이게 가장 대표적인 흐름입니다. 이제 베센트 장관은 과거부터 아시겠지만 유대인의 지금 현재 뿌리를 둔 인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제 이 인물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우리 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외환 위기, 과거에 이제 그 달러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는 국가들한테 이제 외환 위기가 터진 적이 있었죠. 과거에 한국 같은 경우도 IMF가 터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 공격을 주도했었던 지금 현재 이 유대인의 뿌리를 둔 인물이라서 과거의 행동을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국에서도 이런 환에 대한 공격을 과거에 조지 소로스가 좀 진행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이 조지 소로스의 오른팔이기 때문에 이런 비슷한 행동을 이번에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대만 무역 협상을 명분으로 해서 환을 흔들죠. 사실 대만이 주요 가장 많이 떨어졌고 이에 이어서 구조가 굉장히 비슷한 지리적 위치도 비슷하고 사실상 지금 이제 경제 구조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 구조 비슷한 한국도 흔들렸지만 동시에 홍콩도 흔들렸습니다. 물론 홍콩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정부가 대체적으로 전면적으로 나서기 시작하면서 환 방어에 나서긴 했는데요. 결국에는 지금 이제 홍콩을 흔들면서 중국한테 경고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되게 협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서는 전방위적인 공격을 싹 다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연 이 협상에 대해서 중국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번 협상에서 깜짝 협상이 일어날 가능성은 전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그러면 안 돼, 아니냐? 중국이 굴복하면 되지 않느냐? 이 지난 1기 때처럼 지난 1기에는 버티다가 이 협상을 했지만 이번에는 결과가 뻔하니까 바로 빠르게 협상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죠. 실제 뭐 중국의 대처를 보시면 가능성에 대해서 좀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항복이 아닌 버티기에 들어가는 중국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번 무역 전쟁이라든가 방향성이라든가 환공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결국 중국의 수출길을 막는 데 있습니다. 수출길을 막으면 결국 중국이 남는 건 뭐밖에 없어요? 내수 경제밖에 없죠. 그래서 이 내수 경제를 통해서 버티고자 하는 모습이 오늘 지금 이제 나왔습니다. 중국이 1분기 5.4%의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사실 이것도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과거에 뭐 중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 코로나 확진자 조작하는 거 보셨죠? 그러니까 사실상 뭐 전문가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중국이 발표하는 경제 지표라든가 내용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뭐 그건 뭐 제 시선이 아니라 다양한 전문가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 거니까 참고만 하세요. 이것도 신뢰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기록했지만 미국의 고율 관세 여파가 본격화돼 2분기에는 성장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방위적인 공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국이 금리 인하를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민은행은 지준율, 지급준비율이라고 해서 은행들이 원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돈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이 있으면 100만 원에다가 플러스 알파 고객들한테 이제 예금들을 받아가지고 한 1000만 원이 있어요. 1000만 원이 있으면 1100만 원을 가지고 대출을 해서 다른 이제 이자 수익을 좀 벌어들이는 건데요. 이게 보통 이제 이 규모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나머지 이제 예금을 받아가지고 추가적인 대출을 또 해줄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예, 뭐 정확한 설명은 아니지만 대략 이해하세요.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있어야 되는데 이 지급준비율을 인하시키면 지금 현재 은행들의 규제를 완화하는 거예요. 이 지준율이 인하된 만큼 대출이 더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대출이 늘어나면 유동성을 좀 넓힐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지준율 인하를 통해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겁니다. 인하고 1조 위안 하나로 돈으로 하면 지금 현재 193조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경기 부양 조치에 나섰습니다. 제조업 PMI 하락, 청년 실업률 상승 등 지금 이제 경제 지표 악화와 고용 불안이 심화되면서 소비 진작을 위한 재대출 5천억 위안 등 추가 정책도 시행됩니다. 부동산, 기술, 자본시장 등 정방위 정책 대응과 함께 총
80억 위안 규모의 증시 안정 및 기술 자립 지원 정책도 추진 중이다. 다 합쳐서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193조 규모의 부양책이 준비된다. 이건 다 이제 굉장히 이제 중국, 미국한테 반하는 행동을 하는 거죠. 미국이 원하는 거 뭐냐면 중국이 환율 조작국이라고 해서 계속 위안화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춰서 수출에 유리하도록 만드는 건데 이런 이제 낮아진 위안화 가치를 제자리로 돌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중국은 이제 특별한 좀 환율 이제 구조를 현재 가지고 있는데 중국은 어느 정도 환율을 조작합니다. 조작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이해되셨죠? 뭐 조작합니다라고 말하면 좀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으니까 조작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조작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아무튼 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데 오히려 금리를 인하했죠. 금리를 인하하면 화폐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겠죠. 지준율 인하하고 유동성 풀면 다 자연스럽게 화폐 가치는 떨어집니다. 오히려 미국이 원하는 데에서 정확하게 반대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내수 경제를 좀 살리고 심지어는 지금 현재 이제 위안화 가치를 오히려 더 낮추면서 부양책을 펼치고 있어서 버티기에 들어가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여태까지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고 앞뒤적으로 이제 이런 현재 상황에서 과연 이제 스위스에서 만난다고 협상을 할 것 같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중국도 협상 가능성이 매우 늦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세의 결론은 뭐냐? 동맹국 관세 협상 1호가 되지 않기 위해서 다들 최대한 관세 협상을 미루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의 관세 협상도 표면적으로는 협상 가능성이 나오지만 사실상 관세 협상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관세 협상이 더욱더 길어지면서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로 인해서 트럼프가 충격을 한번 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언제 7월부터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 협상이 계속해서 느려지게 되고 다시 관세 협상에 대해 만약에 돌아온다. 추가적인 유예가 되지 않고 진짜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하는 시점이 다가오게 되면 이걸 기반으로 해서 기업들이 기업 가이던스를 내놓지 않겠습니까? 경제 가이던스.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문적인 예측을 내놓는 지금 현재 경제 저널들에서 다양한 예측치를 내놓겠죠. 그런 저널들에서 내놓는 예측치를 보면 그래서 다 경기 침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투자은행부터 시작해서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지금 현재 사이트들, 기관들에서 싹 다 경기 침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이래서 그렇습니다. 관세가 충분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경기 침체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이것이 시작된 시점이 몇 월이다? 7월이다. 딱 이제 관세 유예가 끝나는 시점부터 논란이 다시 한번 생길 가능성이 높아서 이때부터 조심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두 번째, 추가적으로 7월을 조심해야 되는 두 번째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의 한계가 찾아옵니다. 여태까지 시장은 그래도 경제 위기가 오면 파월 의장, 그러니까 지금 연방준비위원회가 유동성을 풀면서 그랬던 옛날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때도 그렇고 그랬던 것처럼 돈을 풀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일단 첫 번째 5월 금리 인하 FOMC 있고요. 6월달 FOMC 있고요. 7월달까지 FOMC가 있는데 일단 5월달, 6월달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뭐 결론만 보여드리면 5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97%가 동결입니다. 애초에 동결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5월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깝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낮아요. 한 자릿수도 정말 더 낮은 한 자릿수를 현재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동결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이게 한국 시간 8월 8일 오전 지금 3시 오전 3시면 새벽 3시죠. 새벽 3시에 이제 곧 발표가 되고 나서 영상을 보신 분도 있고 발표 전에 영상을 보신 분도 있는데 일단 동결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특별한 지원 정책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 추가적으로 유동성을 풀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6월 달도 애매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 혼선 속에서 연준은 6월까지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때는 이제 몇 퍼센트 정도의 이제 금리 동결이 예상되냐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수치 자체는 80%가 넘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확률로 또 동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제 왜 그런 것이냐라고 하면 연방준비위원회는 관세로 인한 경기 둔화와 물가 상승 위험을 고려해서 당분간 관망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연방준비위원회가 항상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물가와 고용이거든요. 지금 현재 고용지표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최근에 문제 없다고 나왔고요. 물가지표도 문제 있다고 나왔습니까? 없다고 나왔습니까? 물가지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문제가 없다고 나왔지만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의해서 물가가 튀어오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했었거든요. 문제가 생기면 물가에 생길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물가 지표에 문제가 생기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내리지 않고 계속 지켜보겠다는 내용이죠. 앞서 보셨던 바와 같이 지금 계속 첫 번째 이유에서 관세 협상이 미뤄지고 확인되지 않아요. 확인되지 않으면 연방준비위원회는 행동할 생각이 없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모든 적어도 한 7월 초까지는 관세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잖아요. 그래도 저는 이제 가능성이 낮다라고 봤지만 그래도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보자라는 시선이 현재 강한 겁니다. 모든 것이 결정되고 나서 대처해도 늦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관세를 지금 그 금리를 인하시키지 않는다라는 의견들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연방준비위원회 의사록부터 시작해서 연방준비위원회가 내놓는 다양한 지표와 경제 내용들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발표한 내용들을 싹 다 살펴봤거든요. 제가 싹 다 살펴본 결과 결국에는 금리 동결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금리 인하 압박이 있지만 연준은 결정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시장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 동결 가능성이 80%가 넘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 파월의 생각을 보면 관세 영향으로 관세가 결론 나고 이게 결론이 나야 그 뒤에 나오는 물가지표, 한 달 뒤에 나는 물가지표를 확인하고 우리가 그때 가서 경제 정책을 결정하겠다라는 태도를 계속 취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그때가 적어도 7월부터 분위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7월 때 지금 관세 협상이 생각보다 계속 느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그래 뭐 5월 달 알겠어. 6월 달 알겠어. 근데 7월 달도 7월 달에 관세 협상이 이어질지 결론이 날지 모르잖아요. 그죠? 7월 달도 기약이 없죠. 이때쯤에는 금리 인하 좀 시켜줘야 되는데, 그죠? 지금 경기 침체를 3분기부터 다 예상하고 있으니까 이때부터 시켜줘야 되는데 이때도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못해도 한 달 뒤에 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 지표로 확인하고 해야 되니까. 고용지표, 물가지표는 한 달 뒤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달 뒤에 지금 이제 물가지표, 고용지표 확인하고 금리 인하에 대한 언급을 할 가능성이 높아서 여러분들께서 7월 달부터 위험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게 사실 모든 것의 종착점인데요. 3분기 기업 실적 위기입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트럼프의 관세에 기업들이 대응을 했는데요. 이게 1분기에 미리미리 관세 부과 전에 2, 3개월 정도 버틸 수 있는 재고를 비축하면서 현재는 버티고 있는 시점이에요. 1분기에 잘 구매해 놓은 걸 2분기에 버티고 있는 중이죠. 1분기에 워낙에 많이 구매하다 보니까 GDP가 마이너스 성장했었고요. 그죠? 그리고 3월 말 결국에는 이제 관세 부과가 된 이후부터 35% 지금 현재 수입량이 감소했고요. 지난 21일 지금 현재 4월 21일이죠. 마감 주간과 그 다음 주간 사이만 26%가 하락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들어온 선정량은 4월의 마지막 주에 연중 가장 큰 폭인 43%를 감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쟁여놨고 그것에 대한 여파가 최근에 오고 있는 거죠. 2분기까지는 그래도 꽤 버틸 겁니다. 왜? 2, 3개월어치를 버틸 만한 비축량을 만들어놨으니까요. 근데 이 2, 3개월이 끝나는 시점인 7월부터가 문제입니다. 7월부터 비축분이 바닥나는 지금 현재 3분기, 7월 이후부터가 3분기거든요. 3분기라고 한다면 7월부터 7월, 8월, 9월까지입니다. 이 9월에 기업 실적 악화가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분기까지는 괜찮아요. 하지만 3분기가 문제다. 3분기가 가장 큰 문제가 구체된다. 이게 언제 발표가 되냐라고 하면 이제 이런 부분들 2분기에 실적 발표가 되는 시기는 7월 달이거든요. 이 7월 달에 항상 다음 분기의 가이던스라고 해서 미래에 어떻게 결과가 나올 것 같은지를 함께 예측해서 내놓거든요. 근데 이 가이던스가 최악의 경우를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까지 관세 협상이 지지부진하게 미뤄지면, 그죠? 그러면 최악의 예상치가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좀 들으면 너무 겁주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제 겁을 먹으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현재 관세 전쟁은 과거에도 1년 이상 했었던 지금 현재 협상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거죠. 서로의 둘 중에 자존심을 굽혀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최종적인 협상까지는. 그래서
그렇기에 지금의 생각보다 관세 협상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고 실제 최근에 자세한 분위기만 보셔도 중국은 항복하지 않고 대응하려는 분위기를 계속해서 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관세 협상이 미뤄질 만한 상황도 예측해 봐야 된다. 그래서 이 미뤄진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우리가 뭐 미뤄지지 않고 협상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 당장 뭐 고민하실 필요는 없지만 지금 당장 한 6월 달쯤 됐는데도 불구하고 관세 협상이 안 됐다라고 하면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7월 달부터는 하방에 대한 가능성이 열린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그죠? 근데 정확하게 말해서는 하방에 대한 가능성이 이제 존재한다라는 거지 무조건 하방을 때린다. 요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가 정말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현재 일이 과거에 이제 도래를 봤을 때 반복되는 사건들이 아니에요. 정말 처음 있는 사건이라서 우리가 대응할 때 항상 너무 불확실성이 많이 등장하게 되면 대응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올린다라고 좀 생각하시면서 현금 비중을 미리미리 올려두시면 훨씬 더 좋은 자리에서 거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현재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번 7월 달부터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면 7월 달부터 조심해 봐야 된다라는 설명을 여러분에게 진행해 드립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과거에 직접 시장이 하방이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제가 과거에도 대응해 드렸듯이 언제 타이밍에 매수를 좀 시작해도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사인을 좀 드리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올라오는 영상 시청하시면 대응에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해당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하락에 대해서 하락 시장의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이번 하락이 나온 다음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정말 큰 기회가 올 거라고 봅니다. 생각보다 많은 증시를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패키지가 많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금융규제 완화라든가 금리 인하라든가 그 이외에 트럼프의 재정 정책이라든가 트럼프의 법인세 인하 같은 경제 주식장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이번 사건만 잘 종료되면 충분히 조정받고 차라리 위기가 빨리 오면 그 위기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인 부양책이 시작될 거고 그로 인해서 주식시장을 크게 튀어오를 수 있을 만한 이제 이 호재성 뉴스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악재가 근데 터져야 그런 호재성 정책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이번 하락의 특징은 뭐냐? 하방이 나올 때는 정말 큰 기회가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여러분에게 가지고 시장에서 대응하시면 훨씬 더 좋은 대응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니까요. 이번 기회에 잘 노려서 기회가 온다면 잘 포착해서 수익을 보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분석은 지금의 기준에서 한 거지 상황을 지켜보면서 변화된 시장에 맞춰서 대응해 하셔야 되니까요.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시고 매번 올라오신 영상 시청하시면 훨씬 더 좋은 종목과 그리고 대응법들 알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최고의 저가는 저도 잡을 줄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적절한 가격에서 분할 매수를 하는 것 정도는 사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영상 잘 시청하시면서 맹신하지 마시고 참고하시면 훨씬 더 좋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께서 제 의견과 같든 같지 않든 여러분들께서 뭐 하나라도 얻어갈 수 있는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시장 눌림목에서 잡을 만한 종목을 난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료집도 만들어놨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리라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나눠드리고 있거든요.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라는 무료 어플이고요. 해당 무료 어플은 2배 급등 자료집, 그리고 급등 추천주, 그리고 매일 아침 뉴스 플러스 관련주 정리, 그리고 테마주 정리 자료 등 시장에 대한 모든 정보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 핸드폰 번호 없이도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놨으니까 깔끔하게 만들어놨으니까 이용해 보시면 좋아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앱 스토어에서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제 무료 어플리케이션 나옵니다. 검색하시면 설치 버튼 누르시면 되니까요. 설치 버튼 누르고 들어오셔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플리케이션 접속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급등 추천주 들어가 보시면 매일매일 급등 추천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공직을 2배, 네 번째 글 클릭해 보시면 파일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자료집 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시고 장전 시황을 통해서 장시작 전 해외 주식시장 분위기부터 시작해서 전일자 상승테마 관련주, 오늘 아침에 주요 뉴스와 관련주도 쭉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걸 매일 아침 보고 가시는 게 훨씬 더 도움되실 겁니다. 그리고 장이 끝나고 어떤 종목들이 강하게 급등했는지 테마도 이슈도 정리해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해당 이슈들 잘 체크하셔서 여러분들 투자에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증시입니다. 하지만 대응을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시장에서 최대한 적어도 눈 뜨고 코 베는 일 없도록 시장에 대한 정보들 싹 모아서 여러분들께 그래도 유익한 정보 많이 전달해 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꾸준히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땡큐.